기기들도 이렇게 하도 네. 좀 발전을 해가지고. 장장 2시간을 계획하고 계시대. 근데 퀘셔널을 보니까 원칙 그렇게도 걸리겠어, 잘못하면. 예, 보통 한 1시간 만에 2시간 사이 다른 분들 보면. 저는 안 해도 되는데 취업되시는 분들이 원체 많은데 뭘 저까지 했나. 근데 이제 그분들이 예를 들면 뭐 보고를 한다든가 뭐 사안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직접 이제 그런 일들을 참여를 하지 않고 하니까 이 관점 따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그런 부분 틈새를 이제 이런 인터뷰를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A층이고 B층이고 C층이고 하는 건데 그러면 연구자들은 그걸 종합해야 또 다시 지금 저희들이 가장 큰 목적은 뭐 한 50, 100년 흘렀을 때 이 20세기를 이제 판단할 때 근데 보니까 아주 잘 계획을 잘 하셨더라고. 그때 연구자들이 어떻게 이제 이 근대화 과정에서 이제 한국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그 자료를 이제 제공한다는 그런 측면이 신기하네. 지금 당장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도 후세인들이 어떻게 이게 이런 걸 계획하고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런 거 하는데도 비용도 이제 들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뭐 정치 사회사들은 지금 우리 뭐 역사라는 게 어떤 뭐 왕조사라든가 어떤 정치사 위주로 흘러가다 보니까 앞으로는 뭐 경제라는 측면이 이제 무시 못하는 것이고 그 이제 서로 이제 보완돼야 되니까 사실 기업가들은 뭐 거의 이런 기록들이 거의 남아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뭐 자기들의 정치 필요에 체계라고 하는데 뭐 그런 부분들. 나는 이걸 보면서 내가 언제 이런 전출하고 한 것도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고 그래. 이게 참 재밌지만. 내가 이 안경을 썼다 봤을 때 해도 괜찮습니까? 예, 상관없습니다. 아니 편하게 뭐 의식하지 마시고 편하게. 아니 내가 이 잔글씨를 보려면 이제는 돋보기가 있어야 돼. 이거 안 썼을 때가 더 멋지죠? 쓰셔도 멋있으세요. 감사. 그럼 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일단 우리 구술과 정리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호칭은 이제 구술자, 우리 야선 정리 창업자, 저는 면담자 이렇게 용어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이제 구술자의 개인 생애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년 시절에 대해서 태어난 때라든가 고향, 가족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1938년 12월 25일에 크리스마스입니다. 생일이. 그리고 이제 편모스라의 아버님이 일찍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남 이녀 가족이 이제 제가 차남이고 그 다음에 생활은 중류 정도로다 괜찮아. 아버님이 많은 재산을 좀 남겨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되돌아보면은. 근데 하여간 그래서 근데 이제 6.25가 큰 변화지 우리 가정에도. 고향은 어디시죠? 서울에서. 서울에서. 네. 그럼 구술자께서 살아오는 시대에 대한 생각, 우리 4.19라든가 여기 생겼는데 5.16이라든가 뭐 유신체제 한국사 굴지가 사건들 많이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히 좀 정리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현대사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세대가 그 격변의 중심에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6.25 한국전쟁 때도 내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거든. 그러고 그 당시는 이제 우리가 언제 준비 안 된 침략을 받다 보니까 피난들도 못 가고 서울 사람들이 뭐 거의 못 갔죠. 그 당시는 괴력은 했습니다. 하여튼 인민군 지하에서 이제 그
북한군들이 이제 인민군들이 와서 이제 초등학생도 많았고 군가도 가르치고 무슨 뭐 김일성 찬양한 노래도 그 감빵들 줘가면서 이제 그런 것도 받아먹고 했던 기억이. 그리고 6.25 때 우리가 이제 어차피 서울에 남아있던 분들은 생활이 어려웠으니까 생존을 하려고 이제 몸부림을 쳤죠. 저도 그 6.25 한국전쟁 기간 동안에는 학교도 이제 못 다니고 중학교 1학년도 늦게 입학을 했어요. 그 한 1년 가까이는 뭐 장사도 하고 신문팔이도 하고 또 이 좌판으로도 해가지고 과일 장사도 해보고 뭐 안 한 게 없는데 특히 6.25 경우에는 제가 과일 장사도 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형님이랑 같이. 그래가지고 저 뚝섬에서 이제 참외를 받아다가 이제 서울에다 갖다 팔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 기총소사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래사장에 장터가 섰는데 그냥 기총소사를 연속을 해서 옆에 분들이 막 죽고 하는데 그냥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뛰고 그랬는데 많이 옆에 분들이 이렇게 총에 맞아서 이제 그 자리에서 직사하시는 분들 나중에 가보니까 그냥 팔다리 같은 데 총탄이 맞아가지고 통제를 잃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흐느적 걷는 분들 뭐 이런 하여튼 그 어려운 저거를 회의 중 저걸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6.25는 그 다음에 이제 또 4.1 1.4 때는 이제 우리가 피난을 가가지고 수원 저쪽으로 피난 가가지고 그래서 산에 가서 벌목도 해다가 팔아가지고 생계도 유지하고 뭐 그러니까 삶의 저거로 해서 한국민이 다들 고생했지만 저도 굉장히 고생한 그리고 그걸 뭐 예외일 수 없는 그런 걸 당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격동기의 하나라면 이제 4.18이 되지 않습니까? 4.19 그땐 제가 고려대학교를 재학 중이었는데 2학년 때예요. 그러니까 중심에 있었어요. 그리고 4.19에 이제 기폭제가 되는 4.18을 고려대학교가 이제 학교에 이제 전통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런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서 서울에서 최초로 다 대학으로 다는 데모를 했죠. 그때 이제 저는 또 그런 건 조금 적극적이었던 것 같아. 그래 플래카드를 들고 그 내가 막 손수 이제 들고서는 막 뛰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상당히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두가 돌아오고 그러는데도 이제 청계천에서 또 그 깡패들이 이제 해가지고 그게 4.19의 기폭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제 나는 돌아오는 팀만 있지 않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끝까지 이제 내무장관 나와서 사과하라 뭐 이렇게 버텼던 47명인가 그런 멤버가 있어요. 그때도 버티고 그러니까 조금 극성 맞았던 것 같기도 하고 정의라든가 사회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장서려는 그런 거 좀 있었던 것 같아. 성격상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유신 체제는 사실 내가 이제 기업에 들어와 가지고 유신 체제 기간에는 주로 내가 해외를 많이 갔던 것 같아. 여러분들이 퀘셔널을 보니까 그래 내가 이제 1967년도에 태국을 가서 만 3년 만에 돌아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동에 나가가지고 중동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해외로 다 다니라고 유신 체제라든가 정치 체제라든가 이런 거고는 거의 관심 없게 기업에 매진하는 그런 기간이었잖아요. 그리고 기업들도 대부분 뭐 유신이나 그런 거보다는 그렇죠. 정치 정도는 이제 경제에 우리가 선두주자로서 이제 이걸 지키자 하는 것이 그때 아주 사명감처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격동기를 중심에 있었지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유신하고에는 우리는 조금 생업 내지는 회사에 이제 많은 시간을 하려는 경우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되면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굉장히 나름대로 젊을 때 그런 이
10년에 굉장히 강하셨고 또 오랜 세월 기업에서 근무하셨는데 그 지난 세월을 돌아오면서 나의 어떤 그런 가치관이라든가 또 좌우명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 뭐 어떻게? 근데 뭐 이제 그거는 군대를 거치면서 내가 이제 취직한 건 군대를 다녀온 다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솔선수범이라면 책임의식이 강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최선을 다하지는 이제 흔히들 갖는 그런 것이 저 생활신조 비슷하게 꼽으려면 하나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ROTC 1기라고 지금 알고 네, 그렇습니다. 또 ROTC 장학기 이사도 하셨고 지금 뭐 ROTC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로는 좀 생소한 그런 맞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ROTC는 내가 기업에 들어온 현대 건설에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현대맨이 된 것도 인생의 아주 훌륭한 선택이 하나라고 믿지만 ROTC도 내 선택이 하나의 아주 잘한 선택이 하나라고 늘 갖고 있어요. 예. 당시 ROTC 제도는 이제 최초로 다 시작이 되는데 그게 미국의 제도를 우리가 도입한 거거든. 예. 근데 그 당시 미국의 이제 ROTC 제도를 막 설명하고 할 때 보면 미국의 유수 대학들이 되게 다 ROTC 시스템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선진국에서도 ROTC 시스템은 좋구나. 둘째는 그 당시 ROTC에 우리가 복무를 하게 되면 근무 연한이 사병으로 갔을 때하고 뭐 큰 차가 없었어요. 비슷한 기간.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 내가 장교로 가자. 그 다음에 이제 흔히들 얘기하지만 장교로 갔을 때는 이제 뭐 인터내셔널 젠틀맨이 뭐니 그런 얘기도 하지만 하여튼 부하를 갖다 다스릴 수 있는 그리고 조직이라는 것이 지금도 뭐 조직론이 많이 났지만 제일 효율적인 조직이 역시 군대 조직이거든요. 그런 거로 봤을 때 아주 그 엑기스 있는 저 인사관리와 통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건 나에게 플러스가 되지 않았겠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재미있었던 거는 그때도 하버드도 그거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참 내가 ROTC 이제 전역하고 나서 보니까 하버드가 없어요. ROTC가. 이상하다는데 한 5년 전인가 7년 전쯤 내 기억이 나는데 하버드가 다시 ROTC 제도를 도입을 했어. 근데 그 기사를 읽었어요. 근데 그 재밌는 얘기를 해. 그동안에 ROTC를 시작했다가 그 제도를 포기를 했어요. 하버드가. 그런데 다시 그거를 부활을 시키면서 그 변이 재밌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날의 지도자상은 이런 ROTC 시스템하고 직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ROTC 제도를 다시 도입한다. 근데 그게 미국의 장성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ROTC 프로테이지가 60% 갖고 됩니다. 육사보다도 더 많고 이제 인원이 원체 차이가 나니까. 근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다녀왔고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대 내가 인생의 하나 했던 것도 잘된 선택이지만 ROTC 선택도 아주 잘된 선택이 하나다. 그 다음에 또 전역한 다음에 이제 예비역 ROTC 중앙회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것도 뭐 어쩌다 보니까 친구들도 많고 동료들도 많은데 그중엔 제가 그냥 우악스럽게 따져서 초대 회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행사라든가 모으면 늘 예우를 해줘가지고 동기생들에게 오히려 미안한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에피소드랄까 뭐 하여튼 뒷얘기가 있고 장학재단은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ROTC 한 분들이 재력 있으신 분들이 이제 많이 이 도네이션 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월남 참전했던 사람들이 이제 또 기금을 모았어요. 전쟁 수당에서. 그때 제가 태국에서 이제 해외 공사로 갔는데 그 동기생들이 거기까지도 또 오고 그때 외국나가기는 어려운 때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밤새면서들 같이 앞으로는 너는 참모총장 되라 뭐 이런 격려도 했는데 그때도 내 수당에서 이렇게 얼마를 도네이션을 오고 했는데 그거를 박정희 대통령이 아시고 아주 기쁘게 생각해가지고 금일봉을 주셨어요. 이런 것이 시드머니가 돼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일진그룹의 허진규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장학재단을 만들었고 초기서부터 장학재단 이사를 쭉 하다가 한때는
제 이사장도 또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 캐리에서는 좋은 저 사회 기여다. 그리고 일찍 그런 거에 대해서 눈 뜨고 또 그거에 대해서 크고 작은 봉사를 할 수 있었다는 거, 뭐 그런 것도 저 긍정적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직장 생활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네. 군수님께서는 1964년 이 기간이 64년, 62년에 이제 자료 입자로 좀 다르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현대건설에 지금 입사했다 나왔습니다. 그 현대건설 첫 직장이었습니까? 제가 이제 65년도에 전역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64년도는 이게 제가 5기 내지는 뭐가 차분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65년 전역한 다음에 제가 고등학교 선생, 제가 자격증이 있어야 마침 대학교에. 예. 그래서 선생을 한 8개월인가 했는데 66년도에 이제 신입사원 모집들이 많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응모를 했어요. 예. 근데 여러 군데 응모를 했는데 어떤 데는 면접에서 안 된 데도 있고 뭐 재밌는데 하여튼 마침 현대건설에 그래서 입사하게 된 겁니다. RT 전역 이후에 이제 그랬었죠. 그 입사 당시 현대건설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그때 뭐 제가 어떤 그런 분위기를 뭐 이렇게 평가하고 그런 자세로 다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활기찼던 것만은 틀림없고. 그럼 초대 이제 현대건설 인력 채용은 일반적으로 이제 공채와 특채로 나뉘는데 그렇죠. 일단 공채로 들어가시는데 그렇습니다. 예. 제가 공채가 아마 3기쯤 되는지 그렇죠. 예, 그것밖에 안 될 거예요. 예. 그 앞에는 공채들이 그렇게 없었어요. 예. 근데 그때 공채는 뭐 지금 뭐 이 뽑는 비율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때는 이제 회사 한참 성장 예. 시초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입사를 하고 나니까 계속 우리 이제 회사가 팽창 내지는 이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1년에도 한 서너 번 모집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이제 또 인사 담당 중역도 해봤는데 그때 했던 경험 이렇게 보면 하여간 공채, 그리고 저희 때는 고전까지는 이제 이렇게 특수관계로 다 입사하신 분들 현장에서 이제 그냥 캐리어를 가지셨던 분들을 채용하고 이제 그리고 건설업이라는 게 이게 수요 공급이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많이 그러니까 그냥 임시직으로 되게 쓰는 경우가 많죠. 지금도 그런 제도는 뭐 변함이 없습니다. 건설업에 하는 특성이 하나니까. 그래서 보면은 그때 저에게 들어왔던 사람은 지금 엔지니어도 그렇고 몇 명이 들어왔는지 내 그 기억을 못할 정도고. 또 하나는 우리 이후에는 특채는 상당히 적었던 기억이 나요. 그 이유는? 그래서 저희 때도 한둘은 있었던 내가 보기에는 뭐 5% 미만 그런 기억이 나고, 그리고 그분들은 오래 자리를 못 잡는 경우가 많아. 어떤 분은 훌륭한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되게 어떤 분들은 고시하다가 이제 입사해가지고 들어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고시하다 보니까 이제 친분들이 있으셔가지고, 그런데 그런 분들은 오셔가지고 아주 기여를 많이 하시고 능력 있으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공채에 대한 뭐 큰 자부심은 뭐 그런 걸 특별히 갖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공채라는 긍지와 회사에 그다음에 창업하신 분이 그 개념이 제가 들어와서 한 10년 사이에 제도 개선위원회라는 걸 통해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스크린을 했어요. 그게 이제 구조조정이라고 할 수 있지. 그래가지고 옛날에 친분이라든가 이런 거로 다 들어오셨던 분들은 되게 배제하고, 회사가 한 단계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때 창업자 되신 분이 책을 많이 읽으셨어. 그래가지고 조금 저에게도 이제 책을 고면 오셔서 이렇게 읽으면은 회사가 한 단계 레벨업 하려면 어떻게 된다. 그러려면 인적 쇄신이 있어야 된다. 그 인적 쇄신으로 해서 저희 그때 주니어 팀으로 다 제도 개선위원회라는 걸 만드셨어요. 그게 언제쯤 되는 시기죠? 제도 개선위원회? 그게 1972년 3년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도 개선위원회 그 주니어로 다
멤버를 해서 7인인가 뭐 그렇게도 하셨던 기억이 나요. 아, 그 위원회 7인?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구조조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로가 많긴 하시지만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신 되신 분들은 이제 이선으로 물러나게 한다든가 그래가지고 그 회사가 아주 엑기스 있는 그런 거를 근데 그때 회장님은 기업에 이제 그 외국 이제 경영학에서 위해서 나오는 그런 걸 도입을 하셔야죠 했던 기억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역할을 하면 또 오래 계셨던 분들은 나중에 그냥 막 칼부림 하실 정도로 다 이제 그 붕괴들 하고 그래. 내가 어떻게 여기 기여했는데 날 먹을 줄 아냐 뭐 이런 일도 있었고 그래요. 근데 70년대 벌써 어떤 장신 구조조정 그때서부터 한 단계 레벨업하는 그런 걸 이렇게 하셔가지고 80년대 피크 그런 것도 한 내가 경험하기만도 내가 제도개선위원회 참여한 것도 2회에 거쳐서 그러니까 한 몇 년 후에 또 한 번 했는데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좀 있네요. 그럼 이 제도개선위원회라는 게 어떤 회사 성장에서 이제 일단 인력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었네요. 네, 그렇죠. 주로. 인력. 이건 좀 저희들 처음 듣는. 아, 그래요? 예. 저도 무슨 기록은 내 기억인데 분명한 기록입니다. 그렇게 아마 맞을게. 예. 그럼 그때 같이 우리가 60년대 초반 중반 때 뭐 사실 현대를 이끌어간 분들이 다 입사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무렵에 주로 뭐 함께 입사했던 동기 중에서 기억에 남는 분은 어떤 분들이죠? 뭐 도용의 씨도 그렇고 미국 가지고 만든 최태출이라는 분도 있었고 이전명이가 우리보다는 조금 늦었던가 빨랐던가 뭐 박생희는 우리보다 한 몇 개를 늦었고. 박생희 회장님. 그럼 우리 고려대 교비에서 나온 이제 이양섭 회장님이나 이명박 회장님은 다 이제 한해 먼저 들어간 선배들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양섭 선배님은 학교도 선배고 입사도 물론 선배시고 우리보다 하나인가 그렇게 선배세요.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학교는 나보다 한 두 소의 아래예요. 그러나 이제 그분은 군 면제를 받으셨죠. 건강. 그렇죠. 그분은 가시려는데 뭐 그 당시는 병역 충원 인원이 아주 남아 돌아가지고 A급 아니면 안 뽑고 그랬거든요. 그때 아마 군 면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군대 갔다 오고 군에 안 갔다 오시니까 우리보다 한 해인가 먼저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 그 탁월한 저거 있어 아주 승승장구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럼 입사했을 때 이제 처음 어느 부서에 배치를 받았습니까? 제가 경리부를 받았어요. 경리부. 그때 그 경리부는 그 자금관리자는 전부 다. 근데 이제 그렇게 아시는 경리부라 그러면 이제 작은 회사들은 격리 자금도 하고 회계도 하고 하나를 다 해요. 근데 이제 이게 규모가 커지면 자금 파트하고 회계 파트하고 구별이 돼요. 회계는 이제 세무회계로. 그다음에 또 이제 저거는 회계 파트가 이제 이 세무 파트하고도 이렇게 좀 분리를 해서 이제 조직들을 하고 그래. 근데 크게는 자금 파트하고 회계 파트 이렇게 나누죠. 저는 회계 파트를 이제 제가 들어갔었고 제가 이제 상가대학을 나온다 보니까 이제 그 경리부에 이제 배치된 그랬었죠. 그럼 창업자와의 첫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면접 볼 때는 그런 건 없었습니까? 면접 때는 창업자가 안 면접위원으로 안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모임 같은 데서 이제 이 사회 같은 걸 한다든가 엉뚱한 쪼크 같은 거를 즐겨 했기 때문에 우연히 그 당시에는 MRA라는 정신재무부장인가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런 활동들을 회사가 지원을 해가지고 정신재무장인 뭐 이런 거 그런 거 했는데 그때 이제 우연하게 실은 이제 사회를 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회장님 관심 가지시고 이제 이렇게 많이 그리고 당시로 명 회장님 참 그건 창업자는 그걸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조그만 파티예요. 직원들 이렇게. 그래 건설업에 이제 그 파티를 참 많았어요. 뭐
계절 따라 파티도 하고 이제 뭐 그다음에 명절 따라 파티도 하고 어느 공사 이제 끝나면 파티도 하고 뭐 기공식하면 파티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그런 그 모임이 많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사회를 보면 그 이제 좀 이렇게